혹시 아침에 오실 분들은 기본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밖에 있는 시간표 말고요. 밖에 있는 시간표 말고 아침에 혹시 오실 분들은 기본서. 몇 시에 떠는데요? 8시. 매일 주시겠습니까? 이번 달,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 4월, 5월 달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늘 시간 있어요. 6월 달 저도 몰랍니다. 4월, 5월 달에는 하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 특히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일주일, 2주면 총정리 해줄 테니까 기본서를 가져오셔야 돼요. 상사. 그리고 지금 하시던 분들은 그냥 요점 가져오시고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까지 살펴봤습니다. 322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시니까 요즘 60, 70대 이상에서 남자분들에게 두 가지 노래가 있죠. 서로 아주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데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연 뵙고 오라버니 하면 정겨워서 금잔대 오라버니 노래 꼭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만 우리 학원 나오면 힘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금잔디 씨 오라버니. 아, 오라버니가 노래가 있어요? 아, 몰라요? 아, 역시. 야, 역시. 노래 한번 듣고 시작. 내 인생은 알아요. 아, 그래요? 혹시 그거 검색 있어요? 검색 한번 틀어주시죠, 오라버니. 저 그거 알고 부르신 줄 알았어요. 알고 오라버니 오라버니. 몰라요? 요즘에. 이야. 어딨어? 50대 이상 마시는. 아니야. 우리나라 60대. 오빠 50대 이상만 알아야지. 50대 이상만. 금잔디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금잔디 씨. 아니, 금잔디 씨 오라버니 모른다고 말이야. 금잔디가 뭐예요? 이런 노래방금만 들으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들으세요 이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남자분에게 1위 곡입니다. 애창곡 1위 오라버니. 난 아시고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65세. 아니, 좋아하신가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한테 또 1위 곡을 다투는 게 내 나이가 돼서 노래가 지금 서로 1, 2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들의 여왕 금잔디 씨 모르다니. 아, 대단하십니다. 트로트의 여왕, 트로트의 황. 예절부터 오라버니 들으시면 그건 아시고 하신다. 앞으로 자, 아무튼 대단한 금잔디 씨도 대단하죠. 트로트 가장 좋아하는 가수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서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운동 동강에 꽂고 다니시는 나이 지긋하신 분의 남자분은 100%가 금단희 씨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도 100% 나오면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했습니다. 원리금 균등까지 있고요. 최정식입니다. 최정식은 1호만 나옵니다.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최정식은 갈수록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는 방식의 상환 방식을 구하고 있는데요. 자, 최정식은 이런 계좌입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갚아야 나갈 금액이. 이런 형태를 누가 하냐 하면 청년기에 신혼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택 구할 때 돈이 없으니까 갈수록 소득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30, 40, 50 소득이 늘어날 거 예상을 해서 주택을 분류하는 방식이 최정식 방식입니다. 최정식 방식. 저희 그 결혼시험에서는 최정식이 나오면 99%가 틀려있는데요. 이것만 최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를 제외하고 최정식이라는 표현이 몇 번 틀렸습니다. 여기에서만 최정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론 문제로 나올 것 같고요. 최정식이 될 수가 없죠. 다 원래대로 하면 최정식이 아니라 체감식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체감식이 돼야 되는데 묘하게 최정식은 여기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322쪽에 최정식 상환 방식 보겠습니다. 밑줄 치시고요. 저당 지불액
대출 초기에는 저당 지불액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및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낮은 수준이나 저당 지불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므로 점정식 상환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대출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 상환 부담 방식 및 원리금 균등 상환 것이다. 적습니다. 초기에는 여기서 시작하니까요. 초기는 적고요. 이 세 가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건 원리금 균등이 되겠고요. 이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되겠고, 이건 최정식 상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 문제 이건 뭐 내년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 하나 정리하시기 되겠습니다. 2번에 자, 부의 상환이 있고 이용 대상이 있고, 이용 대상 보시면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젊은 봉급생활자, 젊은 저소득자에게 상대적 유리하고요. 또한 주택의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상대적 유리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점정 상환 방식 비교한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도표를 이해하시면 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시험 지문으로 나왔을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324페이지에 도표, 저당 지불액과 저당 잔액 비교하는 거 한번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당 지불액, 저당 잔액.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래서 개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523쪽 가봅니다. 523쪽에 자, 12번 문제가 작년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출제가 됐죠.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받았네요. 2억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의 상환을 금융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5%고요. 대출 기간은 20년이네요. 원리금 상환 조건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네요. 원금 균등이니까 20년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20년을 2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매년?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그 2억에 대한 5% 이자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인가요? 그럼 첫 해는 2,000만 원 갚아야 되죠? 2년 차로 구하라 했잖아요. 2년 차면 2회차 아닙니까? 2회차. 2회차니까 첫 번째 얼마 했다고요? 2억에서 첫 번째 얼마 갚았습니까? 1,000만 원 갚고 그 다음 얼마 갚았죠? 이자 1,000만 원 갚았죠? 원금 1,000만 원, 이자 1,000만 원. 그래서 그때 갚았고요. 그럼 얼마 갚았죠? 이제 여기에서 1,000만 원 갚았으면 얼마 남았습니까? 1억 9천 남았죠? 1억 9천인데 그 다음 이 원금 얼마 갚아야 되죠? 1,000만 원. 그 다음 1억 9천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5%니까? 5% 아닙니까? 950만 원. 950만 원이니까 950이래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950인가요? 1,950 있나요? 네, 1,950만 원 사업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또 한 문제 어디로 가시냐면 531페이지에 27번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27번 문제 옳은 것으로 골라라 이렇게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일단 니은부터 보시면 니은이 확실하죠? 최정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감소할 겁니까?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니은번 들어있는 기억 1번, 4번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기억 딕을 리을일 텐데 자 뒷번 보시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합니까?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뒷번 맞네요. 뒷번 맞는 것이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이네? 1번 볼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늘어났잖아요. 아까 110 얼마 했다고 그 다음 좀 갚아졌죠? 이자가 줄어드니까요. 이런 게. 그래서 뒷과 이름이 맞았고요. 자, 기억번에 상환 차트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그랬는데 첫해 원리금 상환액 같습니다. 앞에 나온 거지. 그래서 틀려 있습니다. 이 문제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셨어요. 자, 균등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올해는 작년에 아무튼 계산 문제가 나왔고 두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자, 보시면 321페이지에서 첫해 이자 지불액은 같다고요. 이자 지불액은 1000만원, 1000만원 같죠? 원리금이나 원금 균등 방식이나 이자는 같습니다. 1000만원 받고 나가는 것은. 자, 이 문제가 아무튼 우리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 같은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325쪽에 그 대출 최대 예상 금액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LTV와 DTI 구하는 게 봤고요. 그래서 그 326페이지에 그 예제 문제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부동산 유동화 제도입니다. 이 유동화 제도는 이 327페이지의 유동화 제도는 거의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합니다. 올해도 뭐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할 텐데요. 자, 327쪽에서 유동화 제도와 관련돼서 먼저 자, 박스형 문제가 한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게 첫 번째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답을 주는 거니까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 박스형으로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분하셔가지고 그 박스로 주어질 때 지분금융이 몇 개냐, 부채금융이 몇 개냐 이런 형태로 나와도 좋고요. 그러니까 단순 지문 형태로 나와도 좋습니다. 지분금융은 주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금융은 채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시험에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327페이지에 지분금융 보겠습니다. 지분금융이란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분금융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은 지분증권이라고 합니다. 지분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식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치고 리츠라고 많이 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리츠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업 자본시장법인데요. 이 자본시장법에서 발행하는 펀드 부동산 펀드에서 발행하는 것도 지분금융입니다. 펀드 투자펀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한 증자 공모가 있고 사모가 있거든요. 공모가 있고 사모가 있는데 이 모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모와 사모로 구분하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50인 이상이면 공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9인 이하가 되면 사모라고 합니다. 사람의 수에 따라서 공모와 사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사모펀드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사모펀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신디게이트가 있고요. 부동산 신디게이트 처음 들어본 개념인데요. 신디게이트 이런 용어들만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요. 조인트 벤처가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 기업이 투자한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이런 내용은 전부 지분금융과 그 다음 MPTS가 중요합니다. MPTS 자동이체 증권 이것도 지분금융이라는 지분금융 패스스루 방식이죠. 패스스루 방식 MPTS가 지분금융이라는 건 이것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정도 이렇게 되면 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최근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리츠 부동산 투자에서 리츠 공모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MPTS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거기에다가 MPTS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MPTS도 우리가 지분금융에 속한다는 거, 지분금융. 다음 이제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이란 저당을 설정하는 사채 반응을 통해 사채죠. 사채가 채권입니다. 채권. 발행 주체에 따라서 부린 이름만 다른 거죠. 부린 이름만 다릅니다. 이제
실제로 그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것은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고 돈 버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전부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채권에. 근데 어떻게 해서 주식하고 돈 버느냐? 전부 CB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환사채.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 전환사채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거고요. 혹시 그 최근에 그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모 검사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 검사장이 넥슨 맞죠? 카트라이터 게임 젊은 친구들은 알 텐데. 카트라이터. 거기 주식의 지분을 그 초창기에 매입을 해서 몇백억대 시세 차익 났죠? 하시겠나요? 처음 이거 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아져서 최근 언론에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왜 나오지 봤더니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친구 잘 둬야 됩니다. 친구에게 주식을 넘겨받았는데, 검사 시절에 넘겨받았는데, 3만원, 4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주가 3만원, 4만원 넘겨받았는데, 그게 지금 몇백억 됐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사이. 그 이야기를 30분 뒤에 해줄 거예요. 이게 전환사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 이자도 받고 시세 차익, 주가가 상장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이죠.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많은데요. 물론 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떴던 적이 벤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됐던 2000년도에 그때도 이제 지금의 미래그룹이 미래셋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은 다른 것 같아요. 이 미래셋 하면 지금 여러분 박현주 회장님만 아시는데요. 이 박현주 회장님이 광주일보 출신이거든요. 근데 광주일보의 3인방인데 그때 누가 했었냐면 박현주 회장님이 처음에 지금으로 보면 그 한국투자증권이고요. 그 당시에는 동원증권, 그 다음에 그 동원증권이 한신증권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원래는 한신증권이었다가 동원증권, 지금 한국투자증권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이제 근무하셨죠? 이제 점장님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나오셔서 회사를 차린 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사모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차렸는데 이때 박현주 회장님 절친인 송 회장님 계셨어요. 성함이 이분은 채권 왕이에요. 채권의 흐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채권. 그리고 또 한 분 지금 이제 나머지의 박현주와 그 아이들이라 그러죠. 박현만 회장님이라든가 이렇게 9명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미래셋의 신화를 보면요. 70년대 울산그룹이 생각나요. 아시죠? 네. 울산입니까? 율산 맞죠? 율산 맞죠? 율산의 7공자. 네, 7공자 맞습니다. 네. 율산그룹하고 미래셋은 저한테 아주 그 전라도 기업을 대표하는데 천재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두 기업인데 둘 다 천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천재들이고 보통은 뛰어넘는 시대 흐름을 잘 읽고 좋은 사람들 주위에 두고 그래서 미래셋 박경장님이 뛰어나가니까요. 같이 나간 사람이 허벌판에 미래그룹 할 때 그때 당시에 직원들 다 팽개치고 나간 분들이 한 10명 되죠. 여러분들 다 저기 계열사 회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갈 뻔했는데 전 길이 다른 데 갔고요. 여기 우리 신선 회장님 그죠? 신선 회장님 아니십니까? 대표적인 전라도의 천재 기업들 천재. 여기 부회 출신이신가요? 제가 알기로 그 가이드 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분이 그 형님들 엄청나시죠? 그 미국의 뭐죠? 나사. 저기, 마시고. 아무튼 대단한 분들인데, 이 신선 회장님은 그 당시에 재료 쪽이어서 정부에, 저는 아무튼 정부에 그래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강남터미널. 이분이 지금 소유하고 계시죠? 지금도 저기 운영하시는데, 그때 그룹이 부도가 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 주고 하면서 아예 접어버렸죠. 그 뒤로는 아예 두문불출. 서울 강남터미널에만 그냥 지금까지 평생을 그냥 울분을 참으시면서 아마 그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모방했던 분이 우리 박현장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제조는 정부에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자금 좀 막아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박현주 회장님은 그 아이디어 가지고 펀드라는 것이 자금을 모아서 운영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실제로 많이 줬죠. 지금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지금도 이분에 의해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우리나라 그나마 금융 쪽에서 이 정도 자립도가 됐던 것은, 그래서 박현재 회장님이 처음에 외쳤던 게 인디펜던스잖아요. 독립, 금융의 독립을 외쳤고 신년 끝까지 하겠다는 거 마라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이분 친구. 이분이 송 회장님이 채권 쪽이 밝았어요. 근데 박 회장님 주식 쪽이 밝았고. 그래서 이제 IP가 딱 터지니까 송 회장님이 채권에 투자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회사 자금을 주위에 자금 다 끌어들입니다. 다 끌어들여서 채권에 투자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채권 한전채만 하더라도 22%, 24%였어요. 근데 뭐 국가 부도 상태였으니까 거기에 몰빵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챙깁니다. 챙기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채권 시장이 안정되고 금리가 이제 하락 추세가 수익이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수익이 발생한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 우리 이재용 회장이 다음 맞죠? 이재용 아닌가요? 이 부회장이 다음 회장이 이 다음을 그 당시에 만들고 이 회사에 홍보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투자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줘요. 벤처기업도 안 해주고 창업투자도 안 해주고 창엔진고 대기업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박현재 회장님 회사의 내용을 듣고는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약 2,500억을 벌어요. 주식을 얼마에 사냐면 어마어마한 헐값에 삽니다. 헐값은 아니죠. 그 당시에 평가가 뭐 1,000원, 뭐 500원 이렇게 사요. 1,000원. 근데 이거 상장해서 얼마까지 갑니까? 뭐 200만 원까지 가는데 얼마에 다 처분하냐면 30만 원대인가 다 처분합니다. 그게 약 2천 몇백억을 벌어요. 불과 3, 4년 사이에. 그게 미래에셋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채권에서 돈 벌고 송 회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에 투자해가지고 이분의 자서전에서 잘 나온 정국이 내막을 잘 아니까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분하고 결별하죠. 결별하고 이분은 다음에 채권 펀드 매니저 펀드 회사를 또 운영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분들이 또 한번 이분들은 아니다 얼굴에 났다던 게 이번 광주일고 동기들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하면서 또 한번 언론에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다음에 투자해서 그 한방에 회사의 지금 미래그룹이 90년 이후에 100대 기업을 생성 기업으로 유일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나라 90년 이후에 100대 기업을 봤더니 지금 현재 100대 기업 중에 90년 이후에 설립된 건 미래가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리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정치적 여건, 뭐 기타 등 여건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것은 금융만 하는 거니까 투자자의 자금만 잘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라도 쪽에서 제조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조가 오랫동안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는 금융 쪽은 대기업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있고 교보도 그러죠. 교보도 대표적인 교보생명도 이쪽이잖아요. 만약에 교보가 제조 쪽에 뛰어들었다 이미 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대신증권, 그 다음에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뭐 기타 등등 금융 쪽은 이쪽이 많아요. 금융 쪽에서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전환사채 여기에다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으면서 주가 회사 상장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하기 때문에. 숫자 무거워졌죠? 분위기가? 자, 사채입니다. 채권 쪽이고요. 사채. 부채금융 쪽입니다. 혹시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대표적인 CB, 전환사채, BW, 신주인수권 사채, 뭐 이 정도가 채권 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328쪽에, 자, 예를 채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산담보보증권 ABS 밑줄 칠까요? 주택저당 채권담보보증권 MBS 밑줄 치고요. 주택저당 담보부채권 MBB 밑줄 치시고요. 자, 주택저당 지불채권 이체채권 MPTB 밑줄 치고요. 다계층 채권 CMO 밑줄 치고 주택상환사채 밑줄 치기 바랍니다. 이건 전부 부채금융. 그러나 MPTS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MPTS는 자, 저당채권 이체증권이라고 하는데 336쪽 가보겠습니다. 336쪽에 저당채권 이체증권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워요. 저당 채권, 이체 증권 이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저당 채권, 이체 증권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 그냥 MPTS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가로에 MPTS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MPTS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면 S를 그냥 스톡이라고 외우시고요. 스톡, 주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지분증권이다. 이것이 이쪽에 들어가서 틀린 질문으로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채권과 관련됐습니다. 채권. 자, 이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29쪽에 보시면 부동산 유동화 제도 보겠습니다. 부동산 유동화 제도 밑줄 치시고요.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하는데 이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산에는 카드 매출채도 있고요. 회사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주택이니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저당 채권만 하겠습니다. 유동화제도. 유동화제도 한 문제 출제합니다. 유동화제도. 유동화제도는 어렵게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어렵게는 출제하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차입자가 있고 대출자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택 이동화책을 해보죠. 자산 중에서 그 많은 자산 중에서 저희는 주택으로 해보겠습니다. 주택. 먼저 차입자가 있습니다. 차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A가 대출을 받으니까 B도 주택을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고요. 그 다음 B, C도 마찬가지로 주택을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자인 은행이라고 할게요. 은행 아니어도 지금 많습니다만 은행은 회사에서 자금은 돈은 나가고 들어오는 건 서류만 들어오겠죠. 서류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주택 서류가 담보대출 서류가 쌓일 거예요. 이 서류만 있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가 찾아와서 대출을 해달라니까 못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럼 D는 써를 내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이 대출자에게 나갔던 이 서류를 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듭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요. 이걸 채권화 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 채권화시키고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죠. 여기서 여기 투자하게 되면 이자를 몇 프로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를 모읍니다. 투자자를 홍보를 해서 투자자를 모으겠죠.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래 괜찮네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MPTS라고 합니다. MPTS.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은행이 투자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모든 책임을. 그래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책임은 투자자 책임입니다. 손실에 대해서도 투자자 책임, 이익에 대해서도 투자자 책임. 그래서 다른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수익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몇 프로 이상이 고수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수가 아니에요. 많이 해봤자 1%, 2%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MPTS에 투자한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게 지분증권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이 모든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증권이라고 하고요. 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 담보 서류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렸는데 안 팔려. 투자자들이 안 와.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게. 국가가 이걸 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 대신?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주택보증공사가 나온 겁니다.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주택보증공사가 이 서류를 인수하고 정부가 만든 회사가 이걸 인수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정부가 이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투자자를. 그럼 정부의 이 투자자와 이 투자자 약간 달라요. 개념이. 이 투자자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고요. 이 투자자는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입니다. 안정성. 그래서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니까 되게 기관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기관들이. 정부가 보증해 주잖아요. 정부가 끼어들어서. 그 다음에 외국 투자가라든가 고액 자산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끼어들어서 이 경우에는 아까는 MPTS는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졌지만 이 경우는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게 MBB라는 상품이 있어요. MBB는 발행자가 모든 걸 책임진다. 발발이라는 상품 하나 있고요. 나머지 이제 혼합형 상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1차 저당 시장. 뭐라고 한다고요? 1차 저당 시장.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쪽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2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시험 문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에서 금리는 어느 쪽이 높냐 이겁니다.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이 높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 차입자에게 5%의 대출해 줬다면 여기에서 더 싸게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낮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2%나 3%에 빌려와서 예대 마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는 1차 저당 시장의 이율이 2차 저당 시장보다 높다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차입자와 여기에 대출자에서 이 차입자와 투자자는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투자자와 차입자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거 두 번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대출자와 차입자 입장에서 차입자는 공급자입니까? 수요자입니까? 차입자는 아니, 대출자는 공급해주고 있습니까? 자금을 차려오고 있습니까? 이쪽 시장에서 공급자죠. 이쪽 시장에서는 공급자. 이쪽 시장에서 뭐가 될까요? 차입자가 돼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1차 시장에서는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 구분해서 이 정도면 아마 이 문제 풀어내실 겁니다. 개념 문제였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증권화시장 ABS를 발행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 지금 자산유동화 증권은, 자산유동화 제도는 우리는 편의상 주택으로 했는데 신용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 상품만 만드시면 됩니다. 뭐 신용을 한다든가, 또 카드 매출로 한다든가, 또 뭐 앞으로 신용장, 뭐 이때 각각의 모든 것을 유동화시키면 돼요. 상품만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팔리고 안 팔리고 이제 다음 문제고요. 저희 쪽은 지금 주택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9쪽에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고요. 자, 32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제도는 끊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에 시행되고 있다. 이쪽치기 바랍니다. 자, 330쪽 자산유동화가 있고요.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고 유동화 자산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유동화 증권이 있고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개념 331페이지에 박스에 밑에 주택저당 채권은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 매각하는데 자금 조달하고요. 우리나라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끼어드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합니다. 리츠. 앞으로 리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리츠는 그래서 투자회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고요. 주식을 발행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 조달하고 전문가가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하는. 이게 처음에가 어려운데요. 하나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보셔서 어떻게 운영하는 걸 배우시다 보면 자금 크기는요, 커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제가 창투사도 많이 지켜봤고요, 주위에서. 그런데 그 순식간에 몇 조는 그냥 모아지더라고요. 순식간입니다, 이게. 처음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가. 이루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박현주 회장님이 첫 번째 펀드 이름이 박현주 펀드였어요. 본인 이름 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 실명을 하도록 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고 있는데, 그때 하기에 처음에 100억 모으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뭐 자산 불안한 속도 보면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4대 창투사라고 해서 뭐 4대 처망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펀드보다는 그쪽이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근데 일임사인데요. 일임운용사인데, 펀드보다는 자금이 적어도 만들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그쪽도 순식간에 커져버리더라고요. 지금 많이 아는 게 여러분 브레스톤이라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고수익. 모든 우리나라의 펀드 시장을 싹쓸이 시켜버렸습니다. 한 방에 날려버렸죠.
4대 천왕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물론, 기존에 있던 데서 이제 100억 가지고 나와서 차렸는데요. 처음에 자금 어떻게 모으나 싶었는데, 100억 모으는데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때는 저한테 전화 오는데, 그 뒤로 안 옵니다. 100억이 넘어져 버리면. 그래서 지금 다들 뭐 몇 조씩 운영하죠. 보통 10몇 조씩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 투자회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이쪽이 맞으니까요. 이쪽이 맞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회사 하나 선택하셔서 우리 공인중개사 쪽은 투자회사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회사 하나 선택하셔서 간단하잖아요. 투자회사 어떤 거냐면 어떤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뭐 건물이 있다고 가정할까요? 얼마짜리 해볼까요? 우리 하나 하게. 얼마짜리? 네? 50억. 50억이요? 너무 춥다. 100억 가져, 100억. 기본인데, 앞으로 100억 해야 됩니다. 100억.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려고 해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앞으로 수익을 평가하고, 그래서 수익이 얼마 날 것 같다. 그러면 투자자를 모으는 겁니다. 이제 주식을 발행해요, 이제. 그래서 5천짜리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몇만 주 봐, 이게? 5천 나눠오시면 되겠죠. 200만 주인가요? 200만 주 발행해서 팔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주고, 이제 건물이 어떤 만기가 되면 팔아서 시세 차익 나면 또 돌려주고, 이런 구조예요. 이론은 간단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3호 해준다고 하잖아요, 3호. 아까 우리 사장님처럼 50억은 어중간 안에 3호하기도 그러고, 공모하기도 그러고, 어중간 10억이다. 나한테 10억 없으면 이렇게 투자를 모아보세요. 모아서, 이렇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앞으로 리츠가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게 조그만 억 단위가 넘어가 우리나라 개념으로 10억 정도 나오면 전 리치 형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주식 상장도 더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 시세표라고 있거든요. 경제신문에 보시면 주식 시세표가 리치 몇 개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펀드 리츠는 경매만 전문하는 리츠도 있어요. 경매만. 그 다음에 공매만 전문하는 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물 임대만 전문하는 리츠가 있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 만들기가 어렵지, 하나 커지게 되면 옆에 하는 것은 쉽잖아요. 문어발식으로. 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입니다. 아무튼 재밌는 자리고요. 자, 332페이지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 위한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치고요. 유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치시고,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치시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매년 나오고 있죠? 매년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네, 각각의 특징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어디로 가냐면 363쪽에, 자, 363쪽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유형이라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별표 치시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두 번째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세 번째가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도표로 제가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데요. 시험 문제는. 이 문제는 한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매년 나오겠습니다. 매년 나오겠습니다. 투자회사법이 크게 안 바뀌니까요. 하나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332쪽에 주택시장 구조 보시면 차입자, 대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끼어들어서 투자자를, 그래서 대출자가 투자자를 직접 만나버려서 맞는 것을 MPTS라고 그러고요. 중간에 끼어드는 게 있습니다. 자, 밑줄 맞추고 가겠습니다. 332쪽에 차입자가 있고요. 차입자는 수요자를 말하고요. 대출자는 누굴 말한다고요? 공급자. 그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25에서는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차입자가 수요자다. 이런 문제가 그때 당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저당시장이 있습니다. 1차 저당시장. 자, 주택을 담보로 동그라미 1번에 주택을 담보로 저당 채권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이루어진 시장을 말하고요. 동그라미 2번. 대출자가 자금을 차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시장이다. 이거 한 밑줄 치고 별표 치겠습니다. 저당이 최초로 성립되는 단계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최초 성립에 밑줄 치고요. 그 다음 1차 대출 기간이 있습니다. 2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은
특별목적회사 SPC 특별목적회사 저당 유동화 증권을 만들기 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목적회사 SPC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게 공급하는 시장을 말하는데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의 유통시장이며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때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금을 만드는 시장, 유동화 시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1차 대출 기관들은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요. 주택 저당 채권 이동하는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6번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아무런 직접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겠습니다. 저당 채권 이동할 파급 효과에서 금융기관에 동그라미 1번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이동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밑줄만 칠까요? 별표 치고요. 이동화시킬 수 있다. 자금이 이제 풍족하게 된다 이거죠.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시고요. 다른 문제는 한번 읽어는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주택금융자금의 수급 부비를 해소할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 유동성이 향상되므로 금융기관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동성 위험 감소에 동그라미 치고요.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금융기관은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하고요. 금융기관의 조달과 운영에서 만기 불이체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금융기관의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합니다. 차입자 입장에서 보시면 주택저당 채권 이동화로 인하여 차입자는 주택금융 수익폭 확대되겠죠. 아까는 C까지만 빌려줬는데 이제 D도 빌릴 수 있잖아요. 수익폭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한 주택저당 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주택자금 차입이 용이해지고 주택대출의 장기 저리화로 매기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감되고 내 집 마련 이런 게 있고요. 저당채권 투자자죠. 이 사람들 뭐 수익이 높여지겠죠. 주택저당 채권 이동한 저당채권 투자자에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만기 구조로 발행되고 중장기 상품의 비율이 높아 저당채권 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요. 저당채권 투자자에게 안정성, 수익성, 현금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투자 상품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저당담보부 채권의 의의가 있고요. 여기에서 박스에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밑줄 쭉 치죠. 일반적으로 2차 저당 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은 주택 대출 금리보다 낮은 액면 금리를 가진다. 단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말이죠. 자, 1차 저당 시장이 5%보다 낮아야 되겠지만 이 낮은 금액이 이쪽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거래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저당 담보부 채권 MBS가 돌려보면 지분형 MBS가 있고요. 지분형 자산 매각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저당 채권 이체 증권 지분형 MBS다. 저당 채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당 담보부 증권에 보시면 종류에 양가로 3번에 1번에 밑줄 치고 별표 치겠습니다. 저당 채권 이체 증권 저당 채권 이체 증권 MPT에서 패스스루거든요. 실제로 모기지 패스스루 방식이에요. 그래서 패스해버렸다. 모든 것을 넘겨버렸다. 그래서 MPT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PTS는 지분형 주택저당 증권이고요. MPTS는 주택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발행자는 조기상환위험, 이자일 위험, 원리금 연체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MB보다 수익이 높죠? 그래서 약간 이것보다 수익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MPTS는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액 중 주택저당채권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매월 단위로 원리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저당채권 이체증권 MPTS는 주의할 것은 모든 것을 투자자가 책임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그 다음 나머지는 이 MPTS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자, 저당 담보부 채권도 반대입니다. 저당 MBB는 모든 것을 발행자가 책임진다. 발발. 소유권도 발행자. 그다음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자. 그래서 모든 것을 MBB는 발행자가 책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MBB는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자가 보유하면서 발행자가 자신의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MBB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하므로 대출금의 저기 상한에 따른 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먼저 갚아버리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갚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갚아버릴 수 있다 이거죠. MBB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부담하므로 MPTS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편이며 채권 투자자에게는 발행기간이 저기 상한에 대한 콜 방어가 인정된다. 그런데 콜 방어 밑줄 치고요. 콜 방어는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얘들이 대출자 입장인 은행이 그래서 5%의 지금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5%의 차입자에게 빌려줬는데요. 금리가 2% 하락해버렸어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2%의 하락했으니까 2%의 자금을 조달해 와서 이거 갚아버리면 좋겠잖아요. 이게 만약 만기를 5년을 해놨으면. 근데 아무런 단서 조항이 없다면 5년 동안 5%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인 몇 프로죠? 이자가 2%잖아요. 그래서 단서 조항을 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콜 방어. 콜 방어라는 것은 수의상환 채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의상환 채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발행자가 처음에 발행을 할 때 차입자에게 야 내가 금리가 하락하면 너한테 갚아버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풋방을 하기 위해서 차입자가 반대로 이번에는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야 내가 마음대로 갚을 수 있는 권리도 줘 이렇게 하는 것이 풋방을. 근데 우리 쪽은 발행자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발행자 입장에서 금리가 하락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갚을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요? 콜방어. 그래서 콜방어는 일반적인 금리보다 이자를 좀 더 줍니다. 왜냐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차입자보다는 투자자가 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가 언제 돈을 갚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금리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플러스 알파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 문제는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지금 모든 교재가 이게 있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제가 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